골키퍼 한 명을 빼고 전원 유럽파. 시청자 여러분, 9월 A매치를 앞둔 일본 대표팀의 예상 라인업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제 일본은 자국 리그 선수 없이도 오직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만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갈 팀을 꾸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선수 몇 명이 해외에 진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뿌려온 씨앗이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숲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치던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 한때 우리에게는 그저 허황된 꿈 혹은 부러움 섞인 조롱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꿈은 현실이라는 매우 단단하고 차가운 땅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토대가 얼마나 견고한지 솔직히 말해 라이벌로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논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일본의 9월 A매치 예상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단에서 제1리그 소속 선수는 단 한 명, 그것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골키퍼뿐입니다. 자,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문을 제외한 필드 위의 모든 포지션,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선발과 후보를 가릴 것 없이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모든 선수를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의 미토마, 라리가 소시에다드의 쿠보,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클럽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은 엔도 아타루와 뮌헨의 이토 히로키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빅리거들은 물론이고 벨기에,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120명이 넘는 선수들이 모리아스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평범한 의미의 국가대표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의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유럽 올스타 팀에 가깝습니다. 국가대표팀을 꾸리기 위해 자국 리그의 핵심 선수들을 어쩔 수 없이 차출해야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은 이제 일본 축구에게는 통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1리거가 단 한 명도 없는 100% 유럽파 대표팀으로 월드컵에 나서는 것을 꿈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주한 불편하고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일본 축구를 보며 가장 두려워해야 할, 그리고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선수층의 사치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지금 세상 모든 감독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까가 아니라 대체 누구를 떨어뜨려야 하는가? 이것은 더 잔인하고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카드는 단순히 11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넘쳐나는 인재풀 그 자체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이 선수들만으로 A팀, B팀을 넘어 C팀까지 꾸려도 우리 K리그 팀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브라이튼의 위토마, 소시에달의 쿠보, 리버풀의 엔도, 미넨의 이토, 이런 빅리거들을 제외하고도 페에노르트의 우에다, 스포르티의 모리타, 아약스의 이타쿠라 같은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이게 1군입니다. 그런데 2군 격인 선수들조차 전부 유럽파로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일본 축구가 가진 무섭도록 사치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1리거로 골키퍼 한 명뿐이라는 이 디테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힘의 과시이자 하나의 선언입니다. 필드 위 10개 포지션에서만큼은 이제 제1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대표팀의 벤치에 앉을 경쟁력조차 갖추기 힘들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숫자 120명, 유럽에서 뛰는 일본 선수가 120명이 넘는다는 이 숫자는 단순히 종이 위에 찍힌 잉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축구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전역에 심어놓은 축구 전사들의 숫자입니다.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같은 빅리그는 물론이고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스코틀랜드까지 유럽 지도에 그들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일궈낸 지속가능한 선수 수출 생태계의 압도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 이 양상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J리그의 스타 선수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 아니냐, 결국 자국리그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대표팀 명단에 자국리그 선수가 없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리그의 경쟁력이 유럽에 비해 한참 뒤처진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분석일 뿐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현상이야말로 일본 축구가 수십 년간 설계해온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마침내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J리그는 일본의 어린 선수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더 큰 바다로 나아가기 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경험을 쌓는 관문이자 최고의 쇼케이스로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의 완벽하고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J리그 구단들은 이제 단순히 리그 우승을 위해 선수를 키우지 않습니다. 유럽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선수를 유럽으로 보내면서 막대한 이적료 수익을 얻습니다. 그 수익은 다시 클럽의 유소년 시스템과 인프라에 고스란히 재투자됩니다. 이는 곧 더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일본 국가대표팀입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매주 경쟁하며 살아남은 선수들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선택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J리그라는 상품의 당장의 화려함, 스타 선수 한두 명이 주는 단기적인 흥행을 과감하게 희생했습니다. 그 대신 국가대표팀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크고 원대한 목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수십 년을 버텨낸 집요한 전략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일본을 향한 박수를 잠시 멈추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 축구의 성공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축구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할 정도로 비추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일본이 유럽 수준의 선수들을 대량 생산해내는 잘 짜여진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과 같은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돌연변이와 같은 천재들의 번뜩이는 재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은 월드 클래스이며 우리 축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선수들이 만약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들의 등 뒤에 얼마나 거대한 공백이 있는지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한두 명의 스타가 빠졌을 때 팀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들에게는 규격화된 상품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밤하늘을 홀로 밝히는 몇 개의 눈부신 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 별들이 빛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자문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야망의 크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단순히 월드컵에 참가하는 것을 넘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팀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선수들을 시스템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16강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단연히 통과해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월드컵 16강 진출,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아시안컵 우승과 같은 비교적 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목표의 크기가 다르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의 설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바로 우리 K리그를 향한 날카로운 경종을 울립니다. 과연 우리 K리그는 어린 선수들을 더 큰 무대로 보내는 효과적인 도약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은 높은 연봉과 안락함에 취해 굳이 힘든 도전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썩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유럽 대표팀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전이었고 치밀한 전략이었으며 수십 년을 버텨낸 인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이제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숙명의 라이벌은 더 이상 우리만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전체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를 저만치 뒤에 남겨둔 채 점점 더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설위원 김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